네,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정치 이슈로 여야 간 불꽃 토론을 펼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슈 화합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대표 정무실장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박 원장님은 뭐예요 이게 옷에 다른 게? 이제 유튜버입니다. 민주진영 박진영. 잠깐만 다시. 민주진영 박진영? 예, 민주진영 박진영. 무슨 뜻이? 이름이 자체가 유튜브 이름이 민주진영 박진영이에요? 예. 민주진영의 박진영이다. 진영의 진영 논리 싫다는데. 저 진영 논리에 충실합니다. 진영 논리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저 진영 논리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예. 유튜브는 진영 논리에 따라서 해야 많이 모여.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진영이라는 것이 네.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확대돼서 늘 국민과 함께하는 진영으로 커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 좀 많아졌어요? 한 3만 명 다 돼갑니다. 벌써? 엄청난데? 언제 했는데? 7월 중순에 했나? 7월 말에 올해 했나? 7월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네. 내용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알려줘보 사람들이 찾아서 보게 가서 그냥 보게. 민주진영 박진영 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뭐 일주일에 영상을? 2번 올리고 두 번 있습니다. 올리고 네. 혼자? 네, 혼자 집에서 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좋아, 알았어. 아니, 그 덕분에 내 것도 좀 광고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김철근 TV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철근 네. TV. 제가 근데 양쪽을 다 비판하다 보니까 네. 진영에 속하지 않아갖고 구독자가 잘 안 늘어요. 그러네. 네, 오히려. 앞으로 좀 진영에 나도 좀 속해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그때는 한 가지 가르쳐 드리자면요. 네. 양비론이라기보다 한쪽을 편들고 한쪽을 비판하고 양쪽을 세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특히 그 양비론은 양비론은 아니에요. 양비론은 절대 저는 정치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양비론은 아니고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렇죠. 꼭 전부 다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설명하다 보면은 애매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어쨌든 두 분하고 함께한 이 시간 참 좋습니다. 두 분이 워낙 깊이 있게 해박한 지식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그게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맛도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산 전체주의, 이제 공산 전체주의까지 나왔어요.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질타한다 이러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은 김만배의 인터뷰는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나는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철근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념 논란 같은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그렇죠. 너무 심하죠. 일이죠. 그리고 납득이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러니까 집권하는 세력이 공산 전체주의 그다음에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뭐 이렇게 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쪽 같고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국민들을 갈라쳐서 지금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선거를 봐도 그렇고 그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집권 1년 간 넘었는데 네. 지지율을 보면 30% 초중반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면 네. 집권당은 사실 민생과 경제, 외교를 통해서 득점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그렇죠.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가능하면 메시지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 일반적인 평균적 인식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국민 그 평균적 인식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거에 소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왜 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3월 달부터 이른바 친일 행보 있잖아요. 네. 일본에 관련된 여러 많은 행보들과 메시지들이 네. 국민들의 감정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100년 전에 항일 무장투쟁에 했던 그런 그 여러 분들 5분의 흉상을 전부 다 철거한다고 했다가 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유족들이 없는 한 분이잖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만 다른 곳으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예? 독립기념관에서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결국은 어디 무슨 뭐 창고 같은 데에다 그렇게 갖다 놓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보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건데 네. 이게 뭐 일부 언론은 이렇게 분석도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의 빅픽처 아니냐. 무슨 빅픽처라는 이른바 거예요? 혐오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해서 투표율을 떨어뜨려서 중도층과 무당층, 예? 정치 혐오. 예, 예. 정치 혐오를 심하게 느끼게 해서 중도층과 무당층이 투표를 안 하게 해서 결국은 네. 극렬 지지층끼리 선거를 하게 되면 보수층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략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건 진짜 말이 안 무조건 되는 거죠. 선거는 지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미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 국민의 이제 60% 정도가 무조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면은 대한민국 전국을 국가보안법의 감옥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런 사고 아닙니까? 저도 우리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전략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략적인 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사례가 생각납니다. 네. 러시아가 망할 때 라스푸틴 무속 신앙을 퍼뜨렸던 사람이죠. 네. 두 번째는 끝없는 아부를 통해서 히틀러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던 괴린과 괴벨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수준 자체가 네.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게 8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40년 전에 머물러 있어요. 전두환 시절 초기에 머물러 있어요. 본인이 대학교 1학년 때 시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고로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산주의 세력 또는 뭐 극자 세력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은 좀 안정을 취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을 끌고 와서 내 편, 네 편을 갈라치게 하겠다는 의도로 총선까지 임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적절한 총선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필패한다고 봅니다. 필패입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과거의 전통적인 보수 진영이 취했던 그 선거 전략으로 후퇴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른바 진영과 지역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이념인데 그럼 결국은 이제 빨갱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빨갱이 전략이 먹힐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네. 변했고요. 그다음에 네. 진영과 지역구도로 가면 결국은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역구도면 네, 네. 근데 민주당이 사실은 호남 외에 수도권과 PK 지역에서 약진을 한 20년 이상의 노력 끝에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을 이렇게 썼잖아요. 호남 기반의 영남 후보론을 네, 네. 그 대선 후보를 내세웠죠. 예, 네.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켰고 물론 실패했지만 0.7% 차이로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를 네.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 확장을 대부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전통적 방식으로 보수가 대응을 하면 선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까지 4번의 전국 선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전통적 방식의 선거를 뒤집은 게 언제냐? 그건 오세훈 보궐선거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오세훈, 박형준의 보궐선거부터 이른바 세대 확장, 세대 연합, 또 뭐 이런 그 세대 연대론으로 지역 구도를 타파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보수 세력이 이기는 이른바 보수의 필승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당 장악 과정에서 이 연합군을 다 해체시켰습니다. 제1번으로 이준석의 축출, 그렇죠. 2번으로 유승민의 당대표 출마 못하게 하고 나경원. 안철수 예. 이런 분들이 전부 중도에 소구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당으로부터 당 핵심으로부터 전부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당은 장악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민심을 얻고 선거를 임하는 데는 완전히 스스로 고립되는 연합군을 해체시키는 과정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을 가속화시키면 정말 좋아하는 10% 15%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주 오른쪽에 있는 분들. 네. 그렇지만 중도와 중도층, 합리적인 예, 생각하는 중도층은 도저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결국 연합군의 3대 축은요. 20, 30대와 중도와 호남입니다. 이 3대 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왔는데 이 연합군이 전부 다 떠났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안 줘요. 계속 오른쪽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지금 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서로 이제 갈라치게 하고 이분법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이거 부적절하다 했는데 어제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아시죠? 국정원에서 뭐라고 속보가 나왔냐면은 북한이 국내 반정부 세력에다가 오염수 반대 활동을 지령했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게 연합뉴스에서 잠깐만 연합뉴스에서 어제 5시에 나온 기사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보 연합뉴스 속보로 국정원 국내 반정부 세력의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 이게 뭡니까? 아주 때가 되면 이게 그 유명한 북한 천지 창조설이에요. 맞아요. 모든 건 다 북한이야. 북한 천지 이거 창조설. 발음도 웃겨 어렵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웃기죠.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제가 8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조차도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40년 전으로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댓글이 더 웃겨요. 보세요. 한국인들 지적 수준을 뭘로 보는 거냐. 그럼 국민의힘이 2년 전에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표결 내고 한 것도 북한 지령이냐? 그 다음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정부라면 정부가 떠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18살입니다. 덕분에 가만히 있다가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북한도 왔다 갔다 한 성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뭐 80년대 독재 정권입니까? 오염수라고 하면 용산으로 넣게요? 이런 얘기하고, 야, 국민의힘은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당이라는 뜻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별별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왜 저런 지령을 할까요? 뭘 하자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른바 신박해. 그 북풍이잖아요, 북풍. 네, 그러니까 옛날에 80년대 때 네. 했던 그거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고. 사실 이제 먹히는 시기가 안 지났잖아요. 먹히지, 당연히. 그리고 학습 효과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미 체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죠. 끝났죠. 당연히. 우리가 왜냐하면 우월한데. 우월한 지위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이미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요. 그다음에 네. 그 GDP를 보면 거의 4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1인당 GDP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우월한 지위가 있고 특히 20, 30대가 북한 김정은이 하는 걸 보면 비웃어요. 예? 설득이 이해가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까지 해요. 보수 진영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방송 틀어줘라. 오히려 그거 보면 우리가 더 웃을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홍범도 동상 흉상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야 너무한다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또 가만히 있다가 나서지 마라. 왜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냐? 이래서 또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전정건 씨를 열심히 찾아서 전정건 씨가 나타났는데 싸운 거예요, 둘이. 왜 이러는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나서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공을 들인 거지 않습니까? 네. 홍범도 장군의 얼마나 유해가 고생했어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맞아요. 노태우 정권 때부터 추진했고 중간에 이제 북한과의 경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모셔온 유해인데 이런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이고, 나 진짜. 게다가 이제 몰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얼마나 또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막 잔뜩 올라가는지 제가 보고 좀 경악을 했는데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 무기한 그 단식 농성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 많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또 단식 왜 하냐, 단식 대표가 단식 같은 거밖에 할 게 없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왜 그러는 겁니까? 맨날 뭘 하면은 맨날 싸우고.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현재까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내에 네. 딱 한 명밖에 제가 없었습니다. 어제 이상민 의원 그 인터뷰 보고 깜짝 놀라서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고 싶은 거죠. 아, 밖에를? 예, 밖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당에서 떠나고 싶은 예, 거예요? 명분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러면 그런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 그런 의심이 들고요. 단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면의 이야기를 하나 좀 예, 해드리자면요. 해주세요. 예. 저를 비롯하여 주위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강력한 투쟁을 주문하는 아마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국정감사를 열심히 해서 한 해 소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예산 많이 땄다는 플랜카드도 걸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든 말든 그다음에 장관하고 싸워서 언론에도 한번 나가고 이런 욕심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대표가 그러면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혼자서는 단식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건강이 매우 안 좋아 보이던데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단식을 왜 했는지 우선 저부터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겠나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소환 시기를 갖고 이재명 대표 측과 얘기가 계속 오가고 네네네.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이 뭐야 검찰 소환 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웬 단식? 예? 이게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걸었죠. 사실은 윤 정부에 대해서 뭐 사과도 하고 뭣도 하고 하라 했는데 결국은 닥쳐 있는 건 검찰 소환 문제가 있어갖고 다 희석돼 버려요. 희석되고 결국은 진정성이 별로 안 보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제가 보기엔 또 단식하는 와중에 물론 뭐 상대는 뭐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 왜 자문 대표실에 가 자냐? 그다음에 뭐 또 이상한 네, 뭘 먹냐? 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투리를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쿨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세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그 잡음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출구 전략도 마땅치가 않아요. 뭐 하나라도 뭐 결과물이 좀 나와야 그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이나 여당이 대하는 태도로 봤을 때는 거의 무시 전략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성과 없이 그냥 병원에 실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우리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검찰 소환돼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실장님은 저는 많이 소환돼 봤죠. 저번에 조사 받으셨잖아요. 예, 일반인들도 일정 조정 다 합니다. 저도 최근에 조사받고 했었는데 일정 조절 뭘 또 조사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정 조정 다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대표만 누리는 특권은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10시간 조사받고 마지막 사인까지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검찰에서 쇼하는 거예요. 영장 치기 위한 할 것도 없는데. 그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단식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1980년, 40년대에 YS가 단식할 때 네. 군사 정권에서 숨어서 빵 먹는다라고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전두환 시절에도 민정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 이런 참모들을 파견해가지고 YS의 단식에 대해서 건강을 걱정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가깝게는 2017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방문해서 위로하고 수용의 뜻을 밝혀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안 해보신 분들 모르실 겁니다. 한 4, 5일 넘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맞아요. 힘들어요. 네. 목숨 내걸 가는 겁니다. 3일 넘기기가 제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롱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혹시나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단식했을 때 민주당에서 조롱하는 누군가 있었다면 그 제가 여기서 사과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마 그때도 민주당의 지도부가 조롱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지도부는 해결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되는 이번 겁니다. 지도부는 너무 좀 민망하게 엄청나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저기 용산에서 지금 야당 대표에 굶어 죽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똑같이 공천받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마지막 탈출구는 뭔가 하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국민항쟁입니다. 국민항쟁의 하나의 전성구도가 만들어지면은 단식을 종료할 수 있는 저는 명분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항쟁의 전선체는 87년 6월 항쟁 때 있었던 국민운동본부 같은 각계각층이 연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언제 싶습니다. 그만두냐고요. 언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제야와 시민사회 원로들이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을 위문하러 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뭐 중도적인 쪽에서 역할을 하셨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위로하고 이렇게 방문한다면은 그때는 전 국민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동조 릴레이 단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손을 잡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박진영 부원장 그 얘기를 그게 좀 하는 국민운동 것 같죠? 본부입니다. 네. 87년도에 있었던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냈던 동력이 YS의 23일간의 단식이었습니다. 네, 23일이나. 네. 자, 마지막 이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지역 출마하겠다 이러면서 제3지대 기류가 움직이고 있어요. 금태섭, 양향자 등등 신당 움직임도 있긴 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한테 대구 가서 하라 그러면 제일 나쁜 놈하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되게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일단 그 제3지대 정당이 네. 그 태동할 수 있을 만한 그 토대는 좀 있는 거죠. 토대는 있다. 왜냐하면 무당층이 급속히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그 적대적 공생 관계로 서로 반사 이익만 노리는 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게 사실은 민생 경제 이런 분야인데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막 네.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고 일당 2당이 싸우는 구조, 정쟁만 일삼는 이 구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지겨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른바 대안 세력을 갈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당 2당이 싫다는 것까지는 일단 됐어요. 돼 있는데 그게 30%가 넘는 건데 여기서 그럼 대안 세력이 누구냐라고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 대안 세력이 될 만한 구심점이 있는 사람으로 네. 이렇게 쫙 몰릴 수 있는 이런 건 보이지 않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제3지대 깃발을 들기는 했으나 그쪽으로 모여서 제3지대의 힘을 발휘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3지대라는 게 결국은 성공하려면 1지대 내지 1당 또는 2당을 완전히 대체해서 그 진영을 그 갈아치워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랬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결국은 보면 보수 진영에 대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관심을 가지고 언제 움직이나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내가 선장이었는데 내가 선장 키를 빼앗기고 쫓겨났다. 네. 나 다시 이 배를 찾겠다. 그러니까 내부 투쟁을 지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 투쟁의 진행 정도나 상황을 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역사 앞에 섰고 대제하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라. 뿌린 자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두구육이니까. 양두구육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입니다. 본인의 그 잔머리로 세대 교체론이라는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당선에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준석 대표다. 나이 젊지 않습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불의와 그리고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1등 공신이었는데 내팽개쳐지고 참 정치라는 게 참 잔인하군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가 5년으로 단명된 건 민주당 잘못입니다. 속고 대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